형법 이순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온 대로 수업 진도가 정해져 있고요. 시험에 관련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는 복습 개념으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지금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업이 없거든요. 시험도 없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첫 시험 보시는데요. 그때는 그 당일 진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형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험 범위 강의 계획서에 맨 오른쪽에 범위라고 나와 있는 괄호가 수업에 대한 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와 2회 진도까지 다음 시간에 하는 것까지 해서 첫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형 문제가 10개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0개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첫 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2회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선택형 문제가 1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푸실 때 딱 10번까지가 끝인지 확인을 한번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순환 때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사례형 같은 경우엔 2면까지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면부터는 채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둬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수업 진행을 할 때 올해 6모랑 8모 사례형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해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미리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수업일 때는 6모, 8모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전략적으로 잘 보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상에 쉬는 날이 지금 추석 당일뿐만 아니라 좀 이어져 있는데 밀린 과목,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더라도 진도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밀린 부분에 대한 거 하는 것도 좋고, 그게 특정 과목이 돼도 좋고, 특정 과목의 특정 영역, 선사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휴 기간이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벌써 9월 달이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날 한번 잡아서 충분한 휴식 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는데 진도의 패턴은요. 처음 1교시 동안에는요. 최판 교재로 OX 5개년 형법 최신 판례 교재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공지 다 받아보셨죠? 그 교재가 첫 1교시의 메인 교재가 됩니다. 최신 판례를 가급적 꼼꼼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최신 판례 및 관련되는 쟁점까지 판례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연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 때는 우리가 수업이 9시까지거든요. 두 번째 타임 때는 좀 더 짧은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에는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한 장짜리 말고 조금 더 양이 나가는 형법 쟁점 정리 자료가 있습니다. 빈출 쟁점. 그 자료로 두 번째 타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쟁점을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진도 나갑니다. 최근 5년 형법 판례 교재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보시더라도 수월하고 크게 어렵거나 빈도 또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들은 잘 설명 안 드리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까다롭고 그리고 문제에 이미 출제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올해 변시뿐만 아니라 작년 변시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온 지문이니까 파란색 음영 처리된 지문 정도로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3번 판례 봐보시겠는데요. 3번. 이게 아동학대 치사에 관련된 판례였었죠.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관해서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그라미 1번 지문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와 같은 특례 조항은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이와 같은 조항은요? 불리하죠. 공소시효가 피고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도과가 돼서 면소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하거나 연장하거나 배제하면 피고인, 피의자에게 불리한 특례 규정이 됩니다. 불리합니다. 이와 같은 특례 조항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밑에 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특례 규정에 대한 게 올해 팔모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팔모 24번에 3번 지문으로 그대로 나왔었는데 이대로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하는 명시적인 경과 규정 두지 않았다면 그 특례 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팔모 변모 지문에서 그건 옳은 지문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지문은 지금 이 판례를 보는 것과 같이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봤던 우리가 1번, 동그라미 1번 판례 워딩 그대로인데 소급 적용이 때에 따라서는 가능함을 염두에 둔 이 조문이란 말이에요. 판례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옳은 지문으로 올해 처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변시에 그대로 출제가 되면 축제 시비가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이 그 신뢰보호 원칙 등에 대한 법치주의 이념들 이와 같은 워딩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올해 3번 지문처럼 나왔다. 그 24번에 3번 지문처럼 나왔다. 그럼 우선은 옳은 지문으로 가긴 해야 될 거예요. 올해 변모에서 맞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특례 규정도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함을 염두에 둔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라고 그랬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히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판례 염두에 두시고요. 이게 올해만 나왔던 판례 지문이 아니라요. 예전에도 변모 지문에 똑같은 지문이 나왔어요. 그때 똑같이 특례 규정은 소급 적용 불가하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때도 역시 불가하다는 게 맞는 지문. 이게 최신 판례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지 좀 출제 시비가 붙을 수는 있으나 우선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최신 판례에 따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박스 1번의 두 번째 줄 봐보시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무조건 소급 적용 불가가 아닙니다.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줄 후단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신중히 판단한다. 즉 이와 같은 이념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소급 적용도 명시적 규정 없다 하더라도 가능할 겁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요. 그래서 소급표도 사실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가 있잖아요.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표의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여하튼 가능합니다. 자, 4번 판례는 형사소송법이랑 연계가 되는 판례입니다. 이 교재가 혹시 없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이 교재가 제가 1교시는 메인 교재로 나갈 텐데 아마도 최판을 빨리 먼저 좀 듣고자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교재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판례 번호를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 교재 아닌 교재를 메인 교재 사용하신다 하더라도요. 대체로 위치는 비슷할 거예요. 판례가 최신 판례가 앞에서부터 그 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편제 목차에 따라 들어오시되 자 4번 판례는 판례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018도 13458입니다. 2018도 13458 판례 4번 판례가 형사소송법과 연계돼서 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갑이라 표현하지 않고 P나 S로 표현하겠습니다. 사경 P 내지는 검사 S, 사경 또는 검사가요. 갑 등을 비롯한 피의자들에게 법원에게 체포영장 신청했고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을 통해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체포영장만 발부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집행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은닉해 있단 말이에요. 그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예전에는 피의자 수색은 영장 없어도 영장주의 예외로 가능했어요. 언제든지. 하지만 그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죠. 안 된다. 이와 같은 체포영장 발부받았을 때 어렵지 않지 않냐. 법원에 똑같이 서류 하나만 더 내면 되는데 수색영장도 발부받아서 영장에 따라 피의자 수색하는 거지. 수색영장을 발부 없이 함부로 막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들어가서 함부로 수색하면 안 된다 해서 헌법 불합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우리 수사기관, P 또는 S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받았으나 수색영장은 발부 못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당시에 행위시 기준으로요. 행위시에는 아직 피의자 수색이 영장주의 외로서 가능했어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 당시만 해도 이 행위 당시만 해도 수사기관이 수색할 때 영장주의 예외로 피의자 수색이 언제든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능해서 수색을 들어갔는데 이때 체포를 집행하니 여기에 대해 갑등이 사실 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유리창을 깨가지고요. 유리문을 깨서 막 던지고 했습니다. 사실 유리 같은 건 깨어진 유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일반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니까 무슨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상해 결과까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갑등을 비롯한 여러 피의자들이 이거 일이 커졌네요. 본래는 이분들이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 노조에 관련된 부분은 원래 체포영장 발부받은 그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더 중한 특수 공직방치상의 피의자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곤란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책기관에서 공판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수색에 대한 근거 규정이었던 216조, 형소법 216조가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위헌 결정의 일종이잖아요. 피의자 수색이 영장 없이는 된다 안 된다? 피의자 수색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영장주의 예외에 적용되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한 거잖아요. 위법하게 됩니다. 이 곤란하게 됐어요. 왜 곤란했냐면 행위시법주의죠. 헌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니까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단 말이에요. 행위 당시엔. 그런데 나중에 근거 규정이 헌법 불합치받음으로써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죄 사유가 발생했어요. 행위시법주의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지상이 유지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피의자 수색에 대한 근거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음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 지상은 무죄 판결을 내리라라는 대법원 판례가 바로 지금 4번의 2018도 13458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메모하시는 동안 한 번만 더 천천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은 발부받았으나 수색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수색을 막 해버렸어요. 막 뒤져보는 겁니다. 건조물을 막 다 뒤졌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피의자들이 별도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지상의 범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추후에 근거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음으로써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전담 무죄 사안이 된 판례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